아, 선생님 저 언니예요, 화작해요. 내 눈! 나는 안 받고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언매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문법에서 만약에 틀렸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건드린 거 말고 문법에서 이론에서 만약에 틀렸다 하는 사람들은 문법 한 번 다시 봐야 되는데 문법이 되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쉽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언매를 해야 조금 시간이 벌어지지 않을까고요. 화작을 하는 사람들은 화작이 지금 사실 나도 살짝 고민인데 화작을 하는 사람들은 화작을 먼저 풀지 나중에 풀지를 딱 정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되면 안 될 것 같거든. 왜냐면 똑같은 거야. 우리 선생님이 1번부터 순서대로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작이 쉬우면 당연히 화작부터 풀고 남은 문학이랑 독서를 풀고 가야지가 맞는데 생각보다 화작이 독서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쉽단 말이야. 그럼 화작을 풀면서 불안해. 그리고 화작을 풀면서 시간이 가. 그러면 문학 독서 들어가면 더 불안해. 그래서 선생님 보통 화작부터 풀고 문학 독서를 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화작 푸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모의고사 연습하잖아. 그냥 쭉 풀어봐 1번부터. 1번부터 그냥 쭉 풀고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10분이 안 남는다 혹은 내가 독서에서 너무 막 미칠 것 같다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대로 가고 만약에 내가 진짜 정말 난 항상 시간 때문에 너무 압박스럽다 하면 화작부터 푸는 게 맞는데 화작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써서 뒤에 독서를 날렸다. 이번에 그런 사람들은 순서를 좀 바꿔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앞에서 풀어보고 뒤에도 풀어보고 하면서 내 순서를 정해.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를 딱 정해서 그냥 쭉 유지를 해. 그러니까 요 푸는 순서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 알았지? 그 다음 우리 독서 지문 좀 쪼개진 것 좀 같이 볼게요. 가보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14년 수능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게 뭐지? 이게 왜? 라는 지문인데 가볼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뭐에 관한 얘기할 거야? 읽는 독서법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독서는 얘들아,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로 보세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이다. 그럼 무슨 독서는? 깊이 있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습득 동그라미, 탐구 동그라미. 독서에 관한 습득, 탐구 얘기를 할 거야.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동그라미 1번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을 만한 내용을 선별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전체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그래서 독자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글의 표면에 겉에 드러난 거를 정확 충분 그 다음에 안 보이지만 숨어있는 뜻을 뭐 해야 돼요? 추론하는 독서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게 읽기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 어디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이죠?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 자, 그러면 봐봐. 글 읽을 때 전체 구조 파악하고 선별해서 읽을 건데 선별하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표면적으로 읽을 거야? 이면적으로 읽을 거야를 생각해야 돼. 1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모든 글이 1문단이 주제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1문단에서 할 얘기의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1문단이 무조건 확실히 여기까지 1문단이야. 무조건 확실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1문단에서 독서를 어떻게 할 거야?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위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두 번째 자신의 배경 지식과 그 다음에 새로 얻은 어때요? 새로운 뉴 지식을 합쳐서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그러면 첫 번째 배경 지식과 지식은 개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작용하는 건 무슨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의 글 읽기죠.
그래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화살표 쳐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우리 아까 깊이 있게 동그라미 쳤는데 맨 첫 번째 줄에서 지금 깊이 있게 독서하는 얘기 계속하는 거죠.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뭐 하래? 그럼 봐봐. 깊이 있게 독서하려면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렇게 글을 읽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깊이 있게 하는 독서지. 그럼 깊이 있게 하는 독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야? 기록이야. 기록을 어떻게 할 건데?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에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기록을 하면 어때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글 읽기를 다 살릴 수 있구나. 또한 보고서, 논문, 단행본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공동체의 지식이, 다시 개인적 글 읽기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글 읽기를 했죠. 이 사회적 글 읽기까지가 가면 공동체의 지식 발전을 할 수 있대. 나는 어떻게 글 읽으면 되냐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글 읽는 건, 내가 독서를 한다는 건 내 지식도 쌓이고요, 사회적 지식도 되고요, 우리나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네.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깊이 있게 또 나왔다.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 그럼 기록이 중요하대. 강론이라는 게 갑자기 나왔네. 이걸 보통 누가 했어요? 전통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 기록에서 끝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론 얘기하고 끝냈지. 그럼 뭐 얘기할 거야? 강론과 관련된 문제를 내든지 강론과 관련된 보기를 갖다 넣겠죠. 밑에 보세요. 학문하는 데는 연속적 동그라미,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걸 중히 여긴다. 한 번이라도 그 맥이 끊어지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어떻게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는가. 벗끼리 서로 돕는 것으로는 함께 모여 학문을 강론들표 치세요. 우리 강론에 대한 얘기 본문에서 하다 말았잖아. 그래서 지금 보기를 통해서 강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강론하는 것보다 나은 건 없어. 그런데 세모 치세요. 퇴계는 읽을 것을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이 좋지만 강론하다 보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서 기록 동그라미 별표, 덫으로 보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뜻이 참으로 옳다. 그러면 봐봐. 기록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록이라는 거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였고, 그러면 기록과 강론을 하는 이유는 안 잊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단어인 깊이 있게 독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럼 결국 이 글의 주제는 깊이 있게 독서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겠죠. 이거를 빨리 읽으셔야 되죠. 지문의 길이가 되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물론 세 문제 봐봐, 요만큼 주고 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 좋은 지문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틀리거나 실수할 수 있는 이유는 1번이기 때문이에요. 1번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건데 가성비는 제일 좋은 지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다음에 뒤에 지문 옆에 장 가볼게요. 가보자. 가장 전통적인 지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가와 나 두 개 연결된 지문인데, 얘들아 선생님 이거 문장을 쪼개놨거든? 그럼 생각보다 긴 글이 없어. 그러니까 긴 내용이 없어. 그래서 문장이 생각보다 조금 잘 읽혔을 텐데, 다만 읽다가 빨리빨리 읽히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도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1문단 무조건 푸시라고 그랬어. 근대 이후에 서양의 철학자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인과를
인과에 관한 얘기를 할 거거든.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럼 이 문단 다시 보자. 과학적 세계관이 나타나면서 인과라는 건 지금 서양 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과라는 건 물리적, 과학적인 거 아니야? 문제는 흉별표 치세요. 서양 철학자 중에 이제 흉이라는 애가 나오죠. 흉이 뭐라 그랬냐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거야. 흉이 말한 인과라는 건 뭐야? 직접 관찰할 수는 없어요. 누구 생각? 지금 흉 생각.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인과는 관찰할 수 없는데 사건은 관찰할 수 있대.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가령 우리 여기까지 읽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됐지. 그러니까 예를 준 거죠.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추위 봐봐. 인과가 추위가 원인이고요. 강물이 얼었어가 결과야. 그러면 추운 거 알겠고 강이 얼었어라는 결과값도 알겠지. 근데 이게 추우니까 강물이 얼어가는 이 중간 과정이 인과일 거 아니야. 이 중간 과정을 딱 잘라서 보여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의심별표 치세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인과는 되게 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인과가 과학적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지금 뭐야? 과정이론이다. 과정이론 별표 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럼 우리가 던져볼게. 공을 이렇게 던져요. 그럼 보이진 않겠지만 공의 궤적이 있겠지. 그러면 이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얘들아, 이 부분 중요해. 과정이론에서의 과정이라는 건 뭐야? 시공간이 궤적이야.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가는 이 궤적이 뭐가 돼요? 과정이 되겠죠.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이 궤적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에도 해당이 되고 멈춰 있는 거에도 해당이 되겠지.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에도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얘들아 이 문장 형광펜 치세요. 모든 과정이 인과는 아니래. 이 문장 중요해. 모든 과정이 인과는 아니래.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단어 다 만난대. 만나는 게 뭘까? 즉, 두 과정이 만난다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교차한다. 야! 졸지 마. 교차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시공간의 궤적이야. 물론 이게 멈춰 있는 것도 궤적이야. 움직이는 것도 궤적이야. 그럼 이 궤적이 하나, 두 개가 뭐 봐봐.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하나가 또 움직이면 이 과정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교차한다,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전달 동그라미.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얘들아, 선생님 문장을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가령 그래서 하는 접속어들이 잘 보이죠. 맨 앞에 있어서. 그러니까 흐름을 좀 잘 따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죠. 근데 이게 이해가 돼? 과정이고 교차하고
이 과정이 계속 전달돼서 유지돼야 된대. 뭔 말이지? 모르지. 모르니까 바나나 얘기를 한 거죠. 가령 바나나가 해보자.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그럼 바나나가 A에서 B까지 가는 이 과정이 과정 1이야. 근데 A와 B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내는,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봐봐. 여기까지는 바나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한입 먹고 나니까 여기까지 바나나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긴 바나나가 전달이 됐을 거 아니야.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동그라미 과정 1은요 인과적 과정이다.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 같은 말의 반복이요. 인과적 과정이다. 무슨 말이야? 결과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같은 말을 계속 해주면서 이해해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한편 다른 얘기 할 거야.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겼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는, 그럼 바나나에 이제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야. 바나나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에서 지금 B-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하자. 그림자가 과정 3이야. 과정 1, 과정 2의 교차 이후, 여기 만나 한입 먹은 거, 이게 교차였죠.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도 변해. 그런데 세모 치세요. A-, B-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근데 요 A-에서 B-로 가는 이 지점에 여기에 막 울퉁불퉁한 뭔가 벽 표면 처리가 잘못돼 있어. 그림자 모양이 바뀌겠죠. 이게 봐봐. 과정 4야. 자, 과정 4 값이 B까지 와, 안 와? 안 오지? 그냥 일시적으로 모양이 깨졌지만 이 벽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여기까지 안 오잖아. 그래서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이다. 이처럼 봐봐. 이처럼 결과값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과정 3x 치세요. 그럼 얘는 이 값을, 과정 4의 값을 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지. 자, 마지막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자, 우리죠. 이 수능이야, 수능. 나 진짜 6편 보고 수능 진짜 열심히 해야지. 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했을 때의 목요일의 마음과 하루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그 막 열기가 뿜뿜 하시나요? 6편 보고 진짜 이제 열심히 해야지. 토요일이네. 일요일이네. 지금 한 4일 만에 깨진 건 아니지, 그치?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과정 4를 만나게 될 거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엽떡 먹으러 갈래? 그래. 이걸 계속 할 거 아니야, 그치? 예컨대 내가 사회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1호는 잘 다루지 못한다. 까지 해서 얘들아, 이 지문을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씩 쪼갰기 때문에 접속어가 되게 잘 보일 거야. 다시 봐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봐. 1문단에서 뭐 했어? 근대 이후 서양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인과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인과가 뭐냐면 우리가 원인과 결과라는 건 알아. 인과가 뭐냐면 인과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겠지. 철학이 뭔데? 선생님 뭐가 철학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더 쉬운 질문을 할게요. 고3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다 중요해요. 누구는 돈, 누구는 시간, 누구는 잠, 여러 가지 있겠지. 다 맞는 말이죠. 왜? 철학이라는 건 뭐야? 내 생각을 관철하는 거야. 내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 그냥 내 말이 더 맞아를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휴메 주장 받지. 그럼 이거를 좀 더 쪼개자. 어떻게 쪼갤 거야?
예를 들었지. 그래서 세 번이 뭐라 그랬어? 과정이론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과정이론이 뭔데? 과정 1, 과정 2, 과정 3, 과정 4 해서 그대로 뭐야? 아까 교차한다, 만난다, 표지를 가지고 온다 라는 이 과정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들 갖다 넣으면서 뭐였어요? 사례 갖다 놓으면서 마무리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계점 하면서 글 끝났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얘들아, 이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지문 안 나와. 나왔으니까 안 나와. 근데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를 보라고. 그러면 다음부터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올 수 있겠죠. 가장 흔한 구조죠. 왜? 뭐 얘기할 건지 소개해, 사례 갖다 넣어, 소개해, 변형 넣어, 사례 넣어, 한계점 넣어. 가장 흔한 구조야. 다만 소재들은 계속 바뀌겠죠. 나까지 좀 보자. 나까지 좀 볼게요. 봅시다.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그러면 나에서 자연현상이랑 그 다음에 인간사를 뭐 한대요?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아까는 서양이었는데 지금 누구야? 동양 얘기하겠죠.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뭐래? 제2론이래. 그치? 제2론이 뭐냐면 한나라의 동중서 동그라미 하늘이 더 그리는 구른주에게 제2를 대어 견책한다는 무슨 얘기했어요? 천견설과 이거 윤서하는 사람들 배우죠?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감동한다는 천, 인, 감, 응 론을 결합하여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뭐 한 거야? 제2론이라는 걸 만들었대. 그래서 동중서 얘기에 따르면 얘들아 사람, 시대 무조건 중요해. 동중서가 뭐라 그랬어? 군주가 실정, 세모. 군주가 뻘짓을 했어요. 그러면 군주가 실정, 뻘짓을 하면요.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제1을 통해 경고를 내린다. 다시 자연현상과 인간사가 묶여있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인간인 군주가 뻘짓을 하면 이 경고를 뭘로 통해 내려? 자연현상으로 경고를 한대. 그치? 그러면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자 봐봐. 이때 제2라는 건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다시 제2로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왕을 깔 수 있는 거죠. 그치? 비가 막 미친 듯이 오네. 왕이 잘못했네. 비가 안 오네. 왕이 민심을 잃었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양면적 성격의 제1로는 신하 별표 치세요. 자, 신하가 뭐 할 수 있어요?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제2가 발생하면 이 흐름을 봐. 군주가 신하한테 직언을 해줘라고 직언을 구하고요. 이에 신하가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왕이 위에 있고요. 밑에 신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1론에서 보면 자연현상이 일어났을 때 반대로 왕이 신하에게 조언을 먼저 청해. 그래서 신하가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응해야 지금 대화가 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세 번째 하지만 여기까지가 동중서였어. 여기까지가 동중서였고 동중서 이후에는 동중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1을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거겠지. 선생님 왜 흰색만 쓰는 줄 알아? 다른 색이 안 지워지더라고. 나는 다른 색을 너무 쓰고 싶은데 칠판이 지금 안 지워져서 흰색만 쓰고 있어요. 봐봐. 비가 많이 오네. 왕이 잘못했어.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무조건 왕이 잘못했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이제 의심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언화 경향으로 이루어져서
이어져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게 됐다. 다시 봐봐.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그 다음에 인간사를 제2의 결과로 보는 방법도 나왔대. 그치? 그래서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 동중서까지는 어땠어요? 왕이 신하에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이 동중서 이후에는 어때? 왕이 이 새끼 뻘소리 하네? 라고 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가문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제2도 문제가 있고요. 하늘이 인간이 감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결과도 문제가 있고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한 거지. 하지만 세모 치세요. 안 사라졌어요. 하지만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시대 중요하다고 했어. 그 다음에 송대로 넘어와서 송대 이르러 사람 나왔다. 또 주희 동그라미. 주희는 뭐 했어요?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2를 깐 거는 뭐야? 과학이네, 천문학이네, 그치? 제2는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세모 치세요. 또 하지만이야. 당시에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신하의 입장에서 가로치세요.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제2가 있었기 때문에 신하가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왕을 깔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그치?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계속했어.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감흥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흥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 가로치세요. 그래서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고 제1을 군주의 심성수양 문제 가로치세요. 군주가 잘못해서 비가 오네. 군주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서 비가 오네. 라고 비결시키며 제1론을 계속 끌고 왔다. 이 글이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했겠죠. 좀 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가를 보고 나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럼 질문, 가랑 나를 왜 묶었을까? 가에서는 인과라는 과학적인 얘기를 했죠. 서양은 뒤따 과학적인 원리고요. 동양은 과학이 있어. 동양에 과학이 없는 게 아니야. 동양도 과학은 있어. 하지만 동양은 뭐야? 이런 정치 구조가 더 중요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과라는 걸 놓고 지금 가에서는 과정이론을 통해 얘기를 한 거고요. 나에서는 뭐 한 거야? 나에서는 정치 문제를 어떻게 봤냐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비교 구문으로 나오기 딱 좋은 질문이죠. 해서 우리 모의고사 9번까지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봅시다. 1764년에 시대 나왔다. 1764년에 발간된 베카리아 배씨가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 가로치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랑 달랐나 봐. 새로운 주장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계몽주의가 뭐라고? 계몽주의가 자유와 행복과 그 다음에 이성적인 인간을 우리가 계몽주의다라고 하는데 계몽주의 사조의 베카리아는 충분히 호하여 이익 동그라미 그래서
이익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인간을 전제 별표 치세요. 얘들아,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해. 사실 전제가 지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은 많지 않거든요. 이미 전제하고 있다를 깔고 가는 건데 얘는 이제 전제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지. 그럼 얘의 전제는 뭐야? 자유, 행복, 이성이겠죠. 그래서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제잖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공익보다 자유, 자기의 사익이라는 거지. 개인의 이익이라는 거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 동그라미.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그래서 인간의 자유가 이만큼의 자유가 있으면 이 떼어낸 자유들을 다 합친 게 뭐가 돼? 주권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권자가 이를 위탁 동그라미. 그러면 얘가 전제로 하고 있는 건 사회보다 개인이라는 거지. 개인이 필요에 의해 자유를 떼서 맡겨서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위탁했어요. 따라서 동그라미 결론값 나온다.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그럼 법이라는 거, 법 얘기할 건데 법은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뭐야?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얘들아 밑줄 칠게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까지가 1문단이거든. 여기까지가. 1문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죠. 베카리아라는 인물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은 계몽주의를 따라했는데 자유, 행복,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회도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고 법이라는 것도 형벌이라는 것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럼 이 1문단에서 지금 계몽주의 사상을 그대로 갖고 갈 거야 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법과 형벌에 관한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얘기를 2문단에서 좀 자세히 짚고 가겠죠. 갑시다.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어.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야. 형벌의 목적 동그라미.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러면 형벌을 다시 끌어올게요. 형벌의 목적은 또다시 못하도록 억제 동그라미.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 동그라미. 예방하는데 있을 뿐이다. 뿐 동그라미. 범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처벌을 내리는 게 더 중요할까? 뭐 이건 의견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만 우리 이제 법이 어때요? 인간이 잘못하는 그 속도를, 다양한 잘못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 처벌 예방이 아닌 처벌로만 계속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범죄로 얻을 이득,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면 달성된다. 다시 범죄로 얻을 이득,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내가 5만 원을 훔쳤는데 1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안 훔치겠죠. 그냥 5만 원 훔치면 5만 5천 원을 내야 돼. 그럼 안 훔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 동그라미, 확실성 동그라미. 그러면 범죄를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벌이라는 건 결국 뭐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 동그라미. 그래서 형벌은 어때? 공익을 훼손한 정도의
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어떻게 가야 돼? 형벌을 내린대. 그러면 훼손한 정도가 크면 벌을 많이 주고요. 별로 아니면 작게 주고요. 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강조해요. 가령 잔혹한 형벌도 계속 X 치세요.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강도 X 치세요. 형벌이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래.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은 오랫동안, 지속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어요? 오랫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처럼 결론,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 동그라미 1번, 공리주의자 동그라미 2번, 사회계약론자 동그라미 3번 해서 지금 어때? 페카리아는 자유와 행복과 이성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예방주의로 나가는 토대를 세웠다. 해서 끝나죠.